네, 안녕하십니까. 의학채널 비욘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2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항상 앞부분에 코로나19 리포트 하기로 했죠? 네, 그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코로나19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요? 코로나 보드 들어가 보면요. 실시간 상황판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이 중에 46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해서 치명률은 2.07%, 2% 내외고요. 발생국 222개국이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만 3천 명이 확진이 됐고 이 중 0.88%, 이제 1%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0.9%가 안 되네요. 2,333명 사망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볼까요? 네. 1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3천만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60%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60%가 1차 접종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접종했죠. 그리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36% 가까이 됩니다. 네,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하루만 137만 건이 접종을 했네요. 야, 많이 접종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진짜 이번 달 말까지 1차 접종은 70% 넘을 것 같고요. 2차 접종도 약 45%는 넘어서 많으면 이제 막 거의 50%까지 접종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8월 10날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서울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공전의 방법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제가 칼럼을 썼었죠. 그 뒤로 바로 일주일 동안은 정부에서는 이른바 공전 혹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 그랬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죠, 생각이. 그래서 그러다가 급기야 이거 9월 7일 화요일 오늘 신문 6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백신 접종률 높아져 코로나 진정되면 새 방역책에 전환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시사했다. 방역 일상조화 점진적 전환을 하자. 즉 이전에는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치명률을 낮추고 방역과 일상을 조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방역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렇게 됐었죠. 네, 이거는 긍정적인 저는 변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지금부터 이른바 공전, 위드 코로나 혹은 일상적인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코로나19 관련한 소식도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아주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논문을 보니까 칠레에서 나온 논문 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접근성, 병원에 가는 게 좀 꺼려져서 오히려 특히 이제 암과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진단이 늦어진다. 그래서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진행된 초기 암이 아닌 좀 더 진행된 암의 환자 수가 올해 말 내년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올해 말에, 매년 말이 되면 우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보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 이제 내년 전년도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코로나19 그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했죠. 그래서 어제부터 9월 6일 목요일 어제부터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6시 이전까지는 비접종자 4명 플러스 접종자 2명에서 6명 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비접종자 2명 그리고 접종자 4명까지 해서 총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약간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뭐 2차까지 완전 접종한 사람이 전 인구의 지금 뭐 35, 6%밖에 안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또 7, 80대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큰 완화 조치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강화했다가 이제 어제부터 10시로 좀 늘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저녁 10시까지 영업하는 거랑 저녁 11시나 12시까지 연장 영업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일일 확진자 수가 의미 있는 차이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걸 찾아봐도 딱히 제가 못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자료를 알고 계시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자가 지금 현재 뭐 60% 정도 되니까요. 저는 1차 접종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지금 그 식당과 카페, 다중이용시설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 뭐 중간 단계로 지금 현재 10시까지니까 11시나 혹은 12시까지로 늘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인원 같은 경우에도 1차 접종자 이상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저녁 때 뭐 지금 현재 6인 정도 혹은 뭐 8인까지도 6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뭐 2주 정도씩 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밤에 6인 이상 모이는 거는 식당과 카페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 외에 다중 이용 시설들 있죠. 그런 거나 여전히 지금 현재 금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목욕탕업 같은 게 사우나 요거 최근에 그 보니까 목욕탕 업소나 식당이나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뭐 확진자 수는 아주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보고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필요하죠. 만약에 샤워장 갔을 때 서로 대화하는 거를 좀 규제를 하는 거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공존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방역 전환하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치명률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 거의 독감 수준까지. 물론 독감이랑 단독 비교가 어려운 게 독감보다 그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방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그 완화 정책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강력하게 된 건 작년 한 11월, 12월부터죠. 이러면서 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정부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하게
그 관리를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득실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딸기80님, 장길남님, 최상용님, 찌양님, 대구랭커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도 있으시고요. 지금 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거 제가 답할 수 있는 거 한번 답을 해볼까요? 24살 초등학교 교사 화이자 맞고 소장 썩어서 사망했다는데 소장이 왜 썩냐? 이거는 뭐 그 화이자 접종과 그 해당 질환의 인과성이 정말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에 대해서 요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또 질문, 내당능 장애나 글루코스 100 초반의 공복 혈당 장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초반에는 그런 증상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네, 일단 그럼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생활습관병 시리즈로 고혈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흔한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성인병이라고 불렸던 거죠. 거기에는 말 그대로 원인이 흡연, 음주, 비만, 고기의 과다 섭취. 여기서 고기는 붉은색 고기예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운동 부족,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짜게 먹는 습관 등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암, 지방간 등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죄송합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날짜 감각이 좀 없어져갖고 칼럼을 9월 7일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거군요. 썼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서울신문에 월 초 정도가 되면 이 칼럼을 쓰는데요. 제목은 명승권의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제목의 옆에 이 소속이랑 이런 게 있어갖고 제목이 좀 눈에 잘 안 띄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좀 잘 안 바꿔지는가 봅니다. 자, 어쨌든 이 광고가 너무 많네. 이거 저 간접 광고가 되네요.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이거 어떻게 가릴 수가 없나 보죠? 이거 내가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만 안 보는 거죠. 내가 손으로 가리면 나만 못 보는 거고. 네. 자, 이거 뭐 생활 습관 개선을, 요게 이제 생활습관병에 대한 얘기, 이거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하면서도 수명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만성질환인데요. 이 만성질환은 어떤 게 있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지질이라는 게 기름이란 뜻이죠. 혈증이란 말은 혈액 내에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혈액 내 기름 성분이 이상, 정상이 아니다란 말이죠. 수치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총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 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갖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혹은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 상태를 이상지질혈증,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죠. 그뿐만이 아니고 비만, 암, 지방간. 지방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술 혹은 몸무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 수치도 간염도 잘 생기고 지방간염이 결국에는 간경화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 말고도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 같은 장 질환들, 이런 것도 대표적인 만성인데 이렇게 결국에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생활습관병이란 거죠. 즉 흡연, 음주, 비만, 붉은색 고기, 과다 섭취, 운동 부족, 과일, 채소 섭취 부족, 짜게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인 거죠. 실제 암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들을 다 정리해 보면요.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즉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원인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많은 경우는 10%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5% 미만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모르는 것들이 몇십 퍼센트가 있지만 거의 반 이상, 60, 70% 이상은 바로 이 생활 습관과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적인 요인인데 환경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게 생활 습관이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생활 습관만 가진다면 암조차도 예방이 가능하다. 100%는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좀 있다고 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한 암조차도 예방하거나 그리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고혈압 치료지침, 당뇨,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보면요. 생활습관 개선을 처음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물요법도 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있는데 대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생활습관 개선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처음 진단하고서 그 환자분들에게 생활습관 개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뭐 담배 피우시는 분에게는 담배 끊어라, 술 줄여라, 뭐 등등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요, 바로 약을 쓰시는 의사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뭐 생활습관 개선 2주나 한 달까지 해보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평생 그렇게 약을 먹고 지내고 있고 나는 약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절대 못 끊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먹으면 계속 평생 먹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평생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혈압을 예로 들면 고혈압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개인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즉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압은 보통 120mm/Hg, 120 미만인 경우 정상이라고 하고요. 심장이 확장할 때는 혈압이 조금 낮아지는데 확장기 혈압이 80 미만인 경우. 그래서 120에 80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수축기 먼저 얘기하고 이완기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날짜를 달리해서 최소한 2회씩 한 번에 할 때 2회씩 총 4회에 걸쳐. 만약에 처음 할 때 너무 높게 나오면 그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좀 안정을 취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보시라 이 말이죠. 그걸 2번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 또 2번 해서 총 최소한 4번 정도 해서 평균적인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140 넘어가거나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90 넘어간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외래에서 수축기 혈압이 한 번 160 이상 나왔다고 해서 처음으로 고혈압을 진단받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때 즉시 약을 복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바로 생활습관 개선을 하라는 거죠. 즉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먹는 양을 줄이고 몸무게를 빼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 생활습관 개선하면요. 빠르면 2주 안에 늦어도 보통 한 1개월 혹은 2개월 안에는요. 160이 150 되고 140 이하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수개월, 여기서 수개월은 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대개는 한 3 내지 6개월을 얘기하는데 저는 보통 3 내지 6개월은 약을 안 쓰고 봅니다. 그냥 보는 건 아니죠. 환자분에게 운동, 생활습관 개선 하라고 하죠. 어렵지만 계속 하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환자분도 힘들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일부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지면요. 실제 이 혈압이나 혈당 지질 수치가 쭉쭉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월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 그럴 때는요. 생활습관 개선으로 안 되거나 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항암제나 항생제 같은 약은요. 어떤 해당 질병 자체를 일정 기간 동안 투여를 하면 혹은 주사를 하면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활습관병과 관련한 그 약물들, 항고혈압제, 당뇨병 치료제, 지질 강화제 같은 이런 치료제들은요.
지금 먹고 있는 동안에는 수치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정상으로 잘 유지가 돼요. 하지만 복용을 중단하면 며칠 내로, 일주일 이내로 다시 옛날처럼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먹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재활에 오시는 분들 중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다른 개인의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물어봐요. 처음 진단 받으실 때 혈압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물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보다 높았다, 140 넘었던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바로 약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을 몇 달 정도는 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진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최소한 7, 80% 이상? 거의 그 정도 이상은 거의 대부분 약을 바로 드셨다고 그래요. 저처럼 막 3개월이나 6개월까지 본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딱 왔을 때 보면 5년 지난 상황에서 건강에서 관심이 안 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담배 피우셨던 분들이 고혈압 진단받고 약을 먹으면서 담배도 끊게 되거나 술도 줄이거나 몸무게도 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진짜 혈압을 예를 들면 오히려 너무 낮게 나와요. 아까 제가 120에 80 미만이 정상이라고 했는데 막 100에 뭐 6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목표라 그때 얘기했죠. 제가 60세 미만에서는 140에 90, 60세 이상에서는 150에 90 정도까지 유지하면 된다. 그 이하로. 물론 이게 지금 학회마다 약간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100에 60, 뭐 100에 70 이 정도로 너무 낮게 유지하죠. 90에 60. 약 먹으면서. 그러면요. 오히려 그 저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이런 게 높아진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목표 혈압을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일단 약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내로, 오후에, 밤에는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혈압을 재보라고 하고 일주일 후에 갖고 오시라고 딱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잘 안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도 뭐 120, 뭐 80, 130에 80대, 즉 140에 90 이상 안 넘어가는 경우는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다가 점차 간격을 늘려갖고 약을 끊으신 분들도 꽤 많이 됩니다. 사실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제 강의를 들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약을 끊거나 그러지 마시고 바로 주치의와 한번 상담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단받을 당시 생활습관 개선 과정 없이 곧바로 약을 복용했던 경우라면 주치의 관리하에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제가 지금 외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담배를 끊고 자신의 의지로 끊기 어렵죠. 그러면 약도 처방해달라고 그러세요. 담배 끊는 약.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상품명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것도 화이자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었죠. 그 약을 3개월 동안 먹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그 혈압약을 그 보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술을 줄이고 그리고 먹는 것 줄여서 표준 체중을 유지한다. 표준 체중 유지하기는 어렵더라도 과체중 수준 정도까지, 비만이었던 분들은 일단은 1차 단계는 과체중까지 가도록 노력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중과 관련한 것도 최근에 이슈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23 미만이 정상이고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는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25 미만이 정상이고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비만 체질량 지수라는 거,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게 BMI라고 하죠.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는 분자가 몸무게 킬로그램이고요. 분모가 키를 미터로 했을 때 제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1m 70이고 몸무게가 뭐 70이다. 그러면 1.7의 제곱분의 70을 하면 그게 이제 BMI가 대략 20, 뭐 4, 5, 뭐 이렇게 나오겠죠. 24, 뭐 이렇게. 그랬을 때 동양인들은 사실 이 기준 자체가, 아시아 기준이 2000년도에 홍콩에 사는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인들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그 표준 체중과 과체중 그리고 비만을 정했는데,
2000년 이후에 지금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단 자료를 보면요. 100만 명, 150만 명 이상 자료를 보면 그 체질량 지수 23부터 시작해서 한 26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약간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률도 낮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이 낮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우리 학회에서는 계속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체중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담배 끄고 술 줄이고 너무 뻔한 얘기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50년 이상 동안의 수백 편의 관찰 연구를 종합한 그 결과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확립된 내용입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TV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 뭘 먹으면 좋다 무슨 뭐 비타민, 오메가3 등등 그다음에 무슨 뭐죠? 특별한 과일 어떤 특별한 음식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먹고 적게 먹는 게 정답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자 요거 끄고 이제 강의록을 열어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당뇨인데요. 한 10분, 15분 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질문도 한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핵심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과 같은 생활습관병은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은 생활습관을 올바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중에 어느 하나, 7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 있으면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진단이 됐을 때라도 바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혹시 의사 주치의가 약을 먼저 권유를 하면 나는 1, 2개월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3 내지 6개월 생활습관 개선했는데도 안 좋아지면 그때는 약을 드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당뇨병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당뇨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이름에서 보면 한자어로 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입니다. 예? 글루코스, 당, 달달한 당. 뇨는 소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죠. 실제 그 영어, 당뇨병의 영어 이름이 Diabetes mellitus. 이걸 mellitus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mellitus, Diabetes mellitus. 요것도 사실 어원을 보면요. Diabetes가 뭐냐면 dia가 이제 through, 뭐뭐를 통하다. betes, go. 그러니까 go pass, pass through.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diabetes란 말은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mellitus 혹은 mellitus. 멜라이트 이게 뭐냐면 허니, 꿀이란 뜻이에요. 꿀이 나온다. 단 게 빠져나온다. 소변으로. 그래서 달달한 소변. 다이비리스 멜리투스. 이게 1675년도에 토머스 윌리스가 명명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영어 이름에서도 소변에 당이 나온 거죠. 얼마나 당이 많이 몸 안에 있으면 혈중에 있으면 소변까지도 빠져나오냐 이 말이죠. 보통의 정상인 분들은 소변 검사해보면 당이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는 진짜 소변에 당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처음에 혈액 검사 이런 개념들이 없었을 때니까 일단 소변을 갖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병명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이 당뇨병의 정의를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그 현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혈중의 혈당, 공복시 혈당과 그다음에 식후 2시간 후 혈당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상보다 높은 경우에 당뇨병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란 건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인 고혈당이 특징입니다. 원래 포도당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움직이고 이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칼로리. 그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음식으로부터 기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혈중에 포도당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그 장기 중에 췌장이라고 있죠. 팬크레아스. 췌장에서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죠. 근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역할이 뭐냐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 일반 간이나 근육, 세포로 운반해 갖고 특히 근육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혈중에 포도당이 있으면 이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로. 이용을 하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돼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 우리가 밥 먹고 나면 포도당이 오르지만 그걸 바로 끌어들여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도록 인슐린이 충분히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 생성이 부족하거나 안 만들어지는 거죠. 혹은 만들어지는데 우리 각 그 말단 뭐 간이나 혹은 뭐 근육 이런 데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면 포도당이 혈중에 계속 머물러서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 상태를 이제 보통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보통이죠. 이런 경우에 당뇨가 발생합니다. 당뇨병 종류에는 크게 1형이랑 2형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영어로 type 1 diabetes, type 2 diabetes 이렇게 되는데 1형은 전체 당뇨 환자 중에 5% 미만입니다. 적어요. 되게 1형. 2형이 95%입니다. 1형은 뭐냐? 옛날에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꼭 뭐 소아만 생기는 건 아니고 젊은 성인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말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1형은 말 그대로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런 병이 생기냐?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이뮨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췌장 세포를 남으로 인식을 해갖고 공격을 합니다. 막 공격해갖고 파괴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이 췌장 세포 자체가 파괴가 되면 인슐린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주로 소아나 젊은 성인에서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매일매일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 상태가 제1형이고요. 제2형은 성인 당뇨병이라고 불렸고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불렸어요. 이거는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즉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에서 잘 생깁니다. 어느 연령이나 발생할 수 있어요. 2형 당뇨병은 애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성인에서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인슐린이 부족한 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혈당 강화제라든가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2형 당뇨 중에서도 굉장히 혈당이 높은 경우는 인슐린으로 초기에는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당뇨병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요.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것도 또 특수하게 있습니다. 주로 임신했을 때 일시적으로 당뇨병이 발생을 했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되죠. 되게 특별한 증상 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왜 이런 게 생기느냐? 명확한 기전은 잘 모르지만은 추정컨대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이 호르몬들이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하는 작용을 방해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면 25세 이상에서 임신을 했을 때 비만, 흑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생기냐? 1형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가 면역 반응,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란 말은 이뮤니티. 아주 간단하게 면역이란 뭐냐? 외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싸우는 상태를 면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튼튼하다 그러면 잘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백신 맞는 것도 우리 몸에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항체를 만들어내서 추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 등에 반응을 해서 항체가 그 항원인 코로나19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증상도 못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면역 체계가 췌장세포 내 건데 이 췌장을 나쁜 이물질로 잘못 인식해갖고 막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상태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근데 아직도 뭐 명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은 과체중 혹은 비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아까 그 제1형은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췌장 세포 자체가 파괴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로 자가 면역 문제 때문에. 근데 제2형은 대부분의 당뇨병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생활습관 요인들이 관련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흡연, 음주, 비만 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가 돼버리고, 복부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육체적 우리 활동이 증가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포도당을 사용하죠. 그럼 혈중 농도가 떨어지죠. 또 우리 근육세포나 이런 데서 인슐린에 민감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백인보다는 다른 인종이 위험성이 높은 거로 되어 있고, 나이 많으면 잘생기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만성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또 높아져요. 담배 피우면 또 높아져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뇨의 대부분은 95%는 2형 당뇨병인데, 제2형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생활습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당뇨를 안 생기게 만들려면 올바른 생활습관 가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당뇨나 이상질혈증, 고혈압 이런 건 없거든요. 엊그제도 지난주에 검진 1년에 한 번씩 저희 공단검진 우리 의료인들 하는데, 공복혈당 저도 80대로 나오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럼 당뇨병 유병률이 어떻게 되느냐? 전 인구 중에 이제 10% 내외로 돼 있는데, 일단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복혈당 126, 혈당 126mg/dL, 126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은 100 미만이고요. 그리고 생애주기별 보면 확실히 제 나이대에 보면 45에서 64세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분홍색이라고 그러나요? 보면 15% 내외 정도가 발생을 해요. 젊은 사람들에서는 뭐 5% 이하인데, 근데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 먹게 되면 고령에서는 20%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남자가 좀 더 여자보다 많고요. 그럼 당뇨병은 어떤 증상이 있냐? 일단 이 당뇨, 혈액 내 당 수치가 높아지면요, 물을 자주 많이 마시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이라고 표현하죠. 많이 마시는 거예요. 폴리딥시아라, 영어로. 폴리딥시아. 그 다음에 소변도 또 많이 봐요. 그래서 빈뇨, 다뇨라고 하죠. 폴리유리아. 유리너리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또 먹어요. 다시. 그래서 다음, 다뇨, 다시. 그리고 초기에 좀 더 진행하면 피로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체중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실제 뭐 체중 감소로 오는 경우도 또 있어요. 기타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야 흐림, 손발 저림, 무감각, 낫지 않는 피부 개양 등등. 아까 그 1년과 2형인데 1년 같은 경우는 발병 수주 만에 증상이 발생하지만 2형은 수년간 걸쳐 천천히 발생하고 많은 경우에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진단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진단하는데 방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가지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기존에 사용했던 게 공복혈당입니다. 공복이란 말은 배가 비어있는 거니까 금식을 8시간이나 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검진하러 혈당 검사 하려면요, 사실은 자기 전 12시 전에 주무신다고 치면 자기 전까지만 먹으면 돼요. 자고 나서 안 먹으면 돼요. 물론 자면서 먹을 수는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고 나서 깨거나 혹은 8시간 전에, 즉 아침에 8시에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 병원 가기 전까지 안 먹으면 됩니다. 물은 어떠냐? 물은 좀 먹어도 상관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갈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꾹꾹 참는데 조금 이 접시 물을 먹는 거는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아무튼 8시간 금식입니다. 8시간 금식했을 때 100mg/dL.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보통 70에서 대략 100 내외, 70에서 100 사이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70 미만이면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고, 70에서 100 사이, 개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80이 나오기도 하고, 85가 나오고, 90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100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당뇨는 어떤 거냐? 수치 이걸 기억하세요. 126. 125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26이나. 뭐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 수치부터 이런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126 기억하세요. 그래서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 당뇨고, 그럼 그 사이 중간은 뭐냐? 그냥 전 단계, 당뇨 전 단계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 이거는 공복혈당 기준으로 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경구 당 부하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포도당을 75g을 마시는 거예요, 컵으로. 그리고 나서 2시간 있다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도 이 포도당을 75g 먹으면 2시간 있다가 공복 100 미만이었는데 14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0 미만까지 또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마시고 2시간 있다 혈중 피검사, 혈당을 측정했을 때 140 미만은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당뇨라고 합니다. 그 사이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 200 넘어가면 일단 당뇨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개념이죠. 이거는 비교적. 당화혈색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혈색소. 글라이케이티드 히모글로빈이라고 그러죠. 히모글로빈 A1C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A1C 이거는 단백질 그 구조가 A1C 뭐 A1 A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1C란 건데, 이게 뭐냐? 여기 보면 HB라고 써 있는 게 이게 헤모글로빈 혈색소거든요. 혈색소는 어디에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적혈구. 그러니까 이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그 혈중에 포도당이 있으면 이 포도당이 적혈구의 혈색소 헤모글로빈과 일부가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혈색소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그러죠. 요게 전체 수치 중에 5.7%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혈당이 높은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은 2%가 5.7보다 올라가고 6.5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6.5 이상을 당뇨라고 하고 5.7 미만은 정상입니다. 이 사이는 당뇨 전 단계예요. 이렇게 해서 당뇨병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당화혈색소 빼고 나머지 경우는 대개 2번은 해봐야 되죠. 다른 날짜를 달리해서. 그래서 내 혈당이 어느 정도, 이제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당화혈색소가 얼마인지, 이 정도는 좀 뭐 검사를 했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은 100 미만,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당뇨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 혹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치료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1형 당뇨병, 이른바 소아당뇨병 있죠. 5% 정도밖에 안 되는. 공복혈당 목표는요, 130을 안 넘도록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혈압은 70이 아니고 80 이상으로. 그래서 80에서 130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아까 원래 140, 식후 2시간 혈당은 200 이상이 당뇨라고 했죠. 그래서 18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그러니까 완전 정상은 아니더라도 약간 당뇨 전 단계 정도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게 하면 저혈당 위험성도 있어서 그러거든요. 저혈당 증상.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입니다. 요거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7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7% 미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6.5% 미만으로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어떻게 이 목표 혈당을 만들어주냐? 제일 중요한 게 비약물요법,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약물요법보다는 비약물요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면 당연히 약을 열심히 써야 되겠지만요. 그럼 뭐가 있냐? 담배 끊고, 술 적정 음주하고, 편찮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운동 집중하고. 이 중에 하나, 두 개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수치가 약을 먹은 만큼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1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피하, 피부 바로 아래쪽에 주사하거나 인슐린 펌프를 평생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5%에 해당하는 1형 당뇨죠. 그리고 고혈압이랑 이상지질혈증도 좀 더 엄격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병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2형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공복혈당은 80에서 130,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비약물요법 중요하고요. 약물요법은 생활습관 개선은 3 내지 6개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안 되면 약을 써야 되죠. 경구용 혈당 강화제. 주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말고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외래 오전에 볼 때 환자분도 1년 전에 당화혈색소가 6.8 정도로 6.5를 넘으니까 일단 당뇨였죠. 공복혈당도 한 158인가 이 정도로 160 가까이 좀 높았죠. 126을 넘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뭐 술도 좀 드시고 몸무게도 좀 나가고 운동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약 쓰지 말고 한번 보자. 그래서 2주 있다 보고 한 달 있다 보는데 최근 한 6개월 이제 됐죠. 중간중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드디어 공복혈당도 110대로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6.0까지 떨어졌어요. 6.5보다도 더 아래로.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이제 자주 안 와도 된다. 6개월 있다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냐면 1년 있다 오시라고 그러면 또 약간 그 방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있다 오시면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이런 분들은 진짜 약을 안 쓰고도 생활습관 개선으로 정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약이 어떤 약이 있냐? 당뇨병 약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대표적인 게 한 6개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 일단 가장 전통적으로 처음에 개발된 약들 설폰 요소제란 건데 글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상품명에서 글리로 시작하는 거. 글리란 게 이제 글루코스, 당이란 건데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을 해서, 왜냐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계속 자극해갖고 인슐린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체중이 늘거나 그다음에 저혈당이 잘 올 수가 있어요. 설폰 요소제. 그래서 또 이제 나온 게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의 약물인데 무슨 포르민으로 끝난 거. 메트포르민. 이거 많이 쓰죠. 메트포르민. 요거는 이제 간에서도 원래 포도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걸 억제시키고 또 근육에서는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도록 촉진을 시켜요. 이 약이. 체중 증가 없는 게 장점이긴 한데 위장 장애가 좀 있다는 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티아졸리딘디온계라고 해서 글리타존, 뭐 뒤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건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당을 효과적으로 이용 못한다는 거죠. 세포로. 근데 그거를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카보스라는 약은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인데 위에서 우리 위장에서 당분의 효소를 억제해갖고 당의 흡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약들이 이제 SGLT2 억제제, 그래서 신장에서 당이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하는 걸 막아내고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또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비만이신 분들이 당뇨일 때는 또 이걸 좀 많이 씁니다. SGLT, 이게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르트 2, 뭐 그거의 약자죠. 그 다음에 DPP4 억제제라고 해서 글립틴으로 끄는 건데 장에서 인크레틴을 증가시켜서 결국에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고 이것 때문에 혈당이 감소되는 거예요. 인크레틴을 원래 분해하는 효소가 DPP4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 효소를 억제하면 반대로 이제 인크레틴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떨어지긴 합니다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에 약을 들 수밖에 없는데 약이 하나로 또 조절 안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조합을 하는데 이것들에서 하나만 쓰기 아니고 2개, 3개 쓰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합병증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1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부족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포도당을 이용을 못하니까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이용 못하면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케톤, 지방을 이용합니다.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지방이 분해가 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죠. 그러면 이 지방산이 케톤산으로 대사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이게 뭐죠?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그 다이어트 할 때 생기는 상황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되면 케톤체가 과다 생성돼서 당뇨병으로 인한 케톤산이 많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케톤체가 너무 많아지면
배가 아프고 구토도 할 수 있고 소변량 증가, 탈수, 의식 소실, 응급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응급실에 오면 바로 이제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니까 인슐린을 주사를 해주면 드라마틱하게 또 좋아지죠. 그리고 수액 주사 놓고. 그 다음에 이형당뇨병 환자에서 많은 거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삼투압이 증가되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탈수라든가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다량의 수액 주사를 놓고 혈당을 조절을 해줍니다. 저혈당도 물론 그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죠. 저혈당은 혈당이 70 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합니다. 60 정도면 불안하고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 나오죠. 보통 식은땀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55 미만이면 집중력 이런 게 떨어지고 30 미만이면 큰일 납니다. 사망까지도 초래가 될 수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가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하면 돼요. 약간 막 식은땀 나고 그러신 분들은. 이런 교육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 그러면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냐? 당이 대략 한 20g 내외 정도 들어있는 식품. 요게 이제 대략 어떻게 하냐면 꿀 한 숟가락 정도, 주스 한 반잔, 요구르트는 1개 정도, 사탕 한 3-4개, 콜라니 아니고 콜라 반캔. 네, 이 정도만 하면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보통 당 5g당 혈당이 15 정도 올라가니까요. 만약에 60 정도였던 사람은 요거 그냥 15, 20g이면 바로 한 80, 90으로 바로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당뇨병 왜 조절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조절 안 하고 몇 년 동안 내버려 두면요. 만성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게 다 결국엔 혈관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미세혈관, 작은 혈관이나 큰 혈관이 합병증이 생기면 망막혈관에도 문제가 생기면 망막, 실명될 수 있고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뇨 나오고 신장 기능 저하되고 신경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초 신경 손상, 감각이 무뎌지죠. 대혈관 질환은 이게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심혈관 질환 생길 수 있고요. 말초 동맥 질환은 피부가 궤양, 썩는 이런 병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당뇨병에서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족부병변. 족부에 상처 잘 생기는데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당뇨에 대해서 오늘을 좀 알아봤고요. 결론은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혈당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필요하면 당화혈색 체크하시고 만약에 높다 그러면 일단 생활습관 개선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질문 아까 뭐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좀 캐치를 못했네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3분이 초과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 좀 제가 시간 미리 내서 질문 나왔던 거 중에 답변할 수 있는 거 중심해서 답변하고 방송을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리포트 앞부분 한 10분 정도 하고 뒷부분은 이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화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